네 어미가 아니라 했거늘 어찌 아직 이 천한 년을 찾는 게냐. 매서운 호통에 대문 밖으로 내쳐진 처녀가 흙바닥에 넘어졌고 그 뒤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어미가 맨발로 쫓아나왔답니다. 처녀의 품에는 낡은 비단 포대기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지요. 헌데 그 포대기를 알아본 대감댁 만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 포대기에는 어떤 사연이 얽혀 있었던 것일까요?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충청도 깊은 산골 어귀에 민대감이라 불리는 양반이 너른 기와집을 짓고 살았답니다. 대감댁 부엌 한쪽 구석에서 날마다 솥을 닦고 물을 길어 나르는 여종이 하나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 여종을 과묵한 복녀라 부르곤 했습니다. 복녀는 본디 말이 적은 터라 하루 종일 등이 휘도록 일을 해도 불평 한마디 입 밖에 내지 않는 성미였답니다. 허나 유독 봄바람이 고갯마루를 넘어오는 날이면 복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먼 산을 한참이나 바라보곤 했습니다. 갈라진 손등 위로 바람이 스칠 때마다 복녀의 눈가가 붉어지곤 했으나 그 까닭을 묻는 이는 대감댁 안팎을 통틀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복녀의 가슴 속에는 천냥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사연 하나가 깊이 묻혀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 사연의 시작은 10여 년 전 시냇가 매화나무에 꽃이 막 피어나던 어느 이른 봄이었답니다. 그의 봄은 유난히 늦게 찾아왔답니다. 산마루에 쌓인 눈이 채 녹기도 전에 찬바람이 골짜기를 훑고 지나갔으니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얇은 솜저고리를 여며 쥔 채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대감댁 부엌에서도 새벽마다 물독에 살얼음이 끼었으나 복녀는 손에 입김을 불며 그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 나르는 것이 15해째 다름없는 일과였답니다. 복녀가 민대감댁에 들어온 것은 11살 적의 일이었습니다. 가뭄에 보릿고개가 겹쳐 아비가 쓰러지던 해 어미마저 알아눕자 복녀의 몸값은 쌀썩되에 정해졌답니다. 어린 것이 울지도 않고 고개만 숙인 채 대감댁 문턱을 넘었으니 그날부터 복녀에게 허락된 세상이란 부엌 아궁이와 뒤안길이 전부인 셈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이 되던 해 복녀는 대감댁 마구간지기와 혼인을 올렸답니다. 종끼리의 혼인이라 잔치라 할 것도 없었으나 그래도 밤마다 아궁이 앞에 둘이 앉아 있으면 외롭지 않은 것이 복녀에게는 크나큰 위안이었습니다. 허나 그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으니 혼인한 지 3년 만에 남편이 지병으로 쓰러져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랍니다. 아이 하나 갖지 못한 채 23세 홀로 남은 복녀는 그 뒤로 부엌 아궁이와 뒤안길만을 오가며 입을 더욱 굳게 다물었답니다. 가끔 다른 종들의 아이가 마당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 솥뚜껑을 닦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 떨림을 들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시냇가 매화나무의 연분홍 꽃봉오리가 하나둘 터지기 시작한 것이랍니다. 복녀는 그날따라 물을 기르러 나간 길에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매화향이 차가운 공기를 타고 코끝을 간지리자 복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한참을 서서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서 꽃 한 송이 꺾어 머리에 꽂아본 적 없는 복녀였으나 그 분홍빛이 눈에 들어온 순간만큼은 가슴 한켠이 알 수 없이 따뜻해지는 까닭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냇물 소리에 묻힌 가느다란 울음이 복녀의 귀에 스쳤답니다. 처음에는 산새 소리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했으나 울음은 끊기지 않고 매화나무 아래쪽에서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복녀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울음 쪽으로 다가가자
바위와 나무 뿌리가 엉킨 틈새에 비단 보자기로 꼭꼭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답니다. 보자기를 들추었을 때 복녀는 그만 두 눈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주먹만 한 얼굴에 온 힘을 다해 울고 있는 갓난아이 하나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랍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작은 몸은 찬 기운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비단 포대기가 제법 고급스러운 것으로 보아 범상치 않은 집안의 아이인 듯 했으나 이 깊은 산골 시냇가에 아이를 버려두고 간 정황이 복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답니다. 복녀는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저고리에 동정을 풀어 아이를 제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차디찬 아이의 볼이 복녀의 살결에 닿자 아이의 울음이 한 박자 멈추었다가 다시 터지기를 되풀이했답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 이제 춥지 않을 거다. 복녀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직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어나서 남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본 적이 드문 복녀였건만 품 안의 작은 숨결 앞에서는 차마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것이랍니다. 복녀는 한 손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비단 포대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때 포대기 한쪽 귀퉁이에 정교하게 수놓인 문양이 눈에 들어왔으나 그를 모르는 복녀로서는 그것이 어느 가문의 표식인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포대기 안에는 한 가지가 더 숨어 있었답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옥패 하나가 비단 사이에 곱게 접혀 있었으니 맑은 초록빛이 햇살에 반짝이는 것이 예사 물건이 아닌 듯 했습니다. 복녀는 옥패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으나 새겨진 글자의 뜻은 끝내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이의 내력과 닿아 있을 물건이라는 짐작만은 어렴풋이 드는 터였습니다. 복녀는 옥패를 포대기째 품에 넣고 물동이를 내려둔 채 흙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대감되게 돌아가 물을 나르는 것보다 품 안에 이 작은 목숨이 먼저인 까닭이었습니다. 복녀의 흙집이라 해봐야 방 한 칸에 부엌 한 뼘이 전부였으나 그나마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등을 녹일 수는 있는 곳이었답니다. 복녀는 제가 덮던 유일한 이부자리를 펼쳐 아이를 눕히고 쌀독에 남은 쌀을 긁어 모아 미음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미음이 끓는 동안 복녀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답니다. 파랗던 입술에 조금씩 핏기가 돌아오고 꽉 쥐었던 주먹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보니 가슴 한쪽이 말할 수 없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아본 것도 누군가를 위해 솥을 올린 것도 난생 처음인 복녀였으나 이 작은 온기가 텅 빈 흙집을 채우는 느낌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었답니다. 미음을 한 숟갈 떠서 아이의 입술에 대자 아이는 눈도 뜨지 못한 채 입을 오물거리며 빨아들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간절하던지 복녀는 숟갈을 든 손이 떨려 미음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흘러내린 미음이 아이의 턱을 타고 포대기 위로 떨어졌으나 복녀는 제 옷소매로 아이의 턱부터 닦아주었습니다. 쌀독이 텅 비었다는 것쯤은 내일 걱정해도 늦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아궁이 앞에 아이를 안고 앉아 한숨도 자지 못했답니다. 아이가 한번 울면 등을 토닥여 달래고 다시 잠들면 숨소리를 세며 코끝이 차지 않은지를 살폈습니다. 새벽녘에 이르러 아이의 체온이 제법 올라오자 그제야 복녀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으나 아이를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품 안에 이 작은 숨결을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복녀의 가슴을 꽉 쥐고 있었던 까닭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복녀는 평소보다 1시경이나 일찍 대감댁 부엌에 들어가 물을 길었습니다. 아이를 흙집에 눕혀두고 나올 때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으나 종년이 이를 걸으면 그날로 쫓겨나는 것이 대감댁의 법도였답니다. 복녀는 솥을 닦으면서도 틈만 나면 뒤안길로 빠져나와 흙집 쪽을 힐끔거렸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바람결에 들리기라도 하면 심장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자 복녀의 몸은 점점 고단해졌으나 마음만은 되레 단단해졌습니다. 아이에게 먹일 미음을 마련하느라 복녀 자신은 끼니를 거르는 날이 늘어갔으나 그것이 복녀에게는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디 굶주림이란 어릴 적부터 곁에 두고 산 법과 같은 것이었으니 남는 것이라곤 물 한 모금뿐인 날에도 아이의 미음만큼은 빼놓지 않고 끓이는 것이 복녀의 하루가 된 셈이었습니다. 보름쯤 지나자 아이의 볼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파랗던 입술이 이제는 연분홍으로 물들었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허공을 더듬는 모양이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복녀가 손가락 하나를 아이의 손바닥에 갖다 대면 아이는 놀라울 만큼 세차게 그 손가락을 움켜쥐곤 했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야무졌던지 복녀는 그때마다 입가에 자신도 모르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를 안고 아궁이 앞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온 날 매화가 피었지. 복녀는 아이의 이마를 손등으로 살며시 쓸어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봄이, 너는 봄이다. 이름을 부르자 아이가 잠결에 입을 달싹이는 것처럼 보였고 복녀는 그것을 대답이라 여기기로 했답니다. 그날 밤 복녀는 오래간만에 깊은 잠을 잤으니 품 안의 봄이가 복녀의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 새근새근 잠든 까닭이었습니다. 허나 세상이 복녀의 따뜻한 마음을 곧게 두고 볼 리가 없었습니다. 복녀가 아이를 주어 키운다는 소문이 대감댁 안에도 퍼지기 시작한 것이랍니다. 부엌을 함께 쓰는 나이든 종, 막손이가 첫 번째로 입을 열었습니다. 복녀야, 내 형편의 아이를 키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입 하나 더 먹여 살리다. 내가 먼저 쓰러질라. 막손이의 말에 거짓은 없었으나 복녀는 고개만 가만히 저을 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본디 말이 적은 성미인데다 어떤 말로도 품 안의 봄이를 놓아야 할 까닭을 만들고 싶지 않은 터였습니다. 막손이는 혀를 끌끌 차며 돌아섰으나 그 눈빛에 미움이 아니라 걱정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복녀도 모르지 않았답니다. 그 즈음 마을에는 한 가지 소문이 더 돌았습니다. 이웃 고을 양반가에서 갓난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장터를 통해 흘러들어온 것이랍니다. 복녀는 그 소문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아이를 내놓겠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품지 않았습니다. 옥패와 비단 포대기를 뒤안에 항아리 밑에 깊이 감추었으니 그것은 아이를 숨기려는 꾀가 아니라 아이의 내력을 함부로 세상에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짐작에서 비롯한 일이었습니다. 봄이 깊어가자 시냇가 매화는 하얀 꽃잎을 흩날리며 지기 시작했고 복녀의 흙집 앞에도 바람에 날린 꽃잎이 수북이 쌓였답니다. 복녀는 아침마다 봄이를 업고 대감댁으로 나갔으나 안채에는 들이지 못하고 뒤안 헛간에 봄이를 눕혀놓은 채 일을 했습니다. 솥을 닦다 말고 헛간으로 뛰어가 봄이의 숨소리를 확인하는 일이 하루에도 대여섯 번이었으니 복녀의 일솜씨가 예전만 못하다는 타박을 듣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엌 종년이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는 게 사실이냐? 윤씨 부인의 목소리였답니다.
민 대감댁의 안주인인 윤씨 부인은 곱게 차린 비단 저고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인이었으니 대감댁 식구 가운데 그 눈빛을 마주하고 떨지 않는 이가 없을 만큼 위험이 서렸습니다. 복녀는 부엌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엎드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내다버려 쓸데없는 입 하나 늘리면 대감님 귀에 들어갈 게다. 윤씨 부인의 호통이 떨어졌으나 복녀는 엎드린 자세 그대로 미동도 하지 않았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으나 고개를 들어 대답하지도 그렇다고 알겠다 수긍하지도 않았습니다. 종년이 주인의 명에 이토록 버티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나 복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뼛속까지 사무친 결기가 서려 있었던 것이랍니다. 결국 윤씨 부인은 듣지 않으면 너를 내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복녀는 그날 밤 흙집으로 돌아와 보미를 안고 오래도록 흔들어 주었답니다. 보미의 작은 손이 복녀의 옷깃을 꼭 쥐고 놓지 않았으니 복녀는 그 손을 가만히 감싸주며 눈물 한 줄기를 삼켰습니다. 봄아, 어미가 반드시 지켜줄 테니 너는 걱정 말고 자거라. 그 한마디에 온 마음을 실은 것은 복녀의 성미가 원래 그러했기 때문이랍니다. 말이 적은 사람이 한 번 뱉은 말은 목숨보다 무겁다 했으니 복녀에게 그 약속은 제 삶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유일한 언약이었습니다. 며칠 뒤 복녀는 뜻밖의 결심을 했답니다. 대감댁 종살이를 그만두겠노라. 작심한 것이랍니다. 11살의 판려와 15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부려먹힌 대감댁이었으나 보미를 빼앗길 바에는 차라리 쫓겨나는 편이 나았습니다. 복녀는 남은 쌀반대와 솜잎을 하나를 보따리에 싸고 보미를 등에 업은 채 새벽녘 대감댁 뒷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발걸음이 향한 곳은 마을 끝자락 시냇가 매화나무가 보이는 언덕 위의 빈 흙집이었습니다. 지붕에 구멍이 숭숭 뚫린 허름한 곳이었으나 보미를 등에 업고 문턱을 넘는 복녀의 발걸음에는 처음으로 가벼운 기운이 감돌았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이 아이 하나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의 봄이 저물 무렵 복녀와 보미는 언덕 위 흙집에서 첫 번째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복녀는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빨래와 삭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보미를 안고 아궁이 앞에 앉아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세어보곤 했답니다. 먹을 것이 넉넉한 날은 드물었으나 복녀의 밥그릇에서 보미의 그릇으로 옮겨 담는 손길에는 한 번도 인색함이 없었습니다. 보미가 돌을 지나 옹알이를 시작하던 날 복녀는 난생 처음 큰 소리로 웃었답니다. 옹알이 속에 어미라는 소리가 섞여 있다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그저 옹알이일 뿐이라 했으나 복녀에게는 세상 어떤 말보다 값진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항아리 밑에 숨겨둔 비단 포대기와 옥패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으나 아무리 보아도 알 수 없는 글자와 문양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날 뿐이었답니다. 이것이 내 내력이겠지만 그게 무엇이든 너는 내 봄이다. 복녀는 옥패를 다시 포대기에 싸서 항아리 깊숙이 넣고 뚜껑을 단단히 덮었습니다. 훗날 이 옥패가 복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의 복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복녀가 대감댁을 나온 것은 제 뜻만으로 된 일이 아니었답니다. 윤씨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테면 대감댁 문턱을 다시는 넘지 말라고 내쳤으니 종년에게 그 한마디는 곧 방출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민대감 본인이 하찮은 부엌 종 하나에 관심이 없었던 덕에 별다른 추궁 없이 쫓겨날 수 있었으니 복녀로서는 그것이 차라리 다행인 셈이었습니다. 언덕 위 흙집에 자리를 잡은 뒤 복녀의 하루는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되었답니다. 새벽녘이면 보미를 포대기로 등에 단단히 묶고 산비탈을 올라 나무를 캤으니 고사리며 냉이며 달래가 보미와 복녀의 끼니를 이어주는 귀한 양식이었습니다. 낮에는 마을로 내려가 빨래를 걷어와 살을 받았고 틈이 나면 바느질감을 얻어다 밤늦도록 바늘을 놀렸습니다. 손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맺히는 날이 허다했으나 복녀는 찔린 손가락을 입에 물었다가 이내 다시 바늘을 잡곤 했답니다. 그 고된 나날 속에서도 복녀가 한 번도 거르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보미의 밥이었습니다. 복녀 자신은 나물죽 한 그릇이면 충분했으나 보미의 그릇에는 쌀을 한 줌이라도 더 넣는 것이 복녀의 규칙이었답니다. 때로는 장날에 얻어온 두부 한 모를 보미 그릇에만 올려놓고 자신은 두부를 삶은 물에 소금을 타 마시는 것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보미가 두부를 집어 복녀의 입에 갖다 대곤 했는데 복녀는 그때마다 어미는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그렇게 봄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또 지나기를 여러 해 보미는 어느새 5살 먹은 계집아이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미를 보면 을의 꽃분이라 부르곤 했는데 매화꽃처럼 고운 얼굴에 볼이 발그레한 것이 봄날의 꽃봉오리를 닮은 까닭이었습니다. 보미는 복녀를 꼭 닮아 말이 적었으나 눈빛만은 또랑또랑하여 한 번 본 것을 좀처럼 잊는 법이 없었답니다. 보미의 비범함이 처음 드러난 것은 6살적 어느 가을날의 일이었습니다. 마을 서당 앞을 지나가던 보미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훈장에 천자문 읽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던 것이랍니다. 복녀가 빨래를 거들어 가는 길이었으므로 보미의 손을 잡고 서둘러 지나가려 했으나 보미는 마치 뿌리가 내린 듯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를 황, 담장 안에서 아이들이 따라 읽는 소리가 끊기자 보미가 나직이 입을 열었답니다.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를 황, 한 번 들은 것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되뇌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또렷했던지 복녀는 보미의 손을 쥔 채 그만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서당 아이들이 10번을 읽어도 더듬거리는 구절을 보미는 단 한 번에 외운 것이랍니다. 그날 이후 보미는 서당 앞을 지날 때마다 담장 밑에 쪼그려 앉아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복녀가 빨래를 마치고 돌아오면 을에 보미가 담장 아래에 앉아 있었으니 어린 것이 무릎에 흙이 묻도록 한자리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는 모양이 복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답니다. 종년의 아이가 서당에 들어가는 것은 꿈에도 바랄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복녀는 담장 밖에서 귀동냥하는 보미를 말리지도 그렇다고 격려하지도 못한 채 그저 작은 등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데 그 모습을 담장 안에서 지켜보는 눈이 하나 있었답니다. 마을 서당의 석훈장이라 불리는 늙은 선비였습니다. 석훈장은 본디 한양에서 과거를 보았으나 3번을 낙방한 뒤 시골로 내려와 서당 문을 연 사람이었으니 글에 대한 미련이 아직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터였습니다. 그런 석훈장의 귀에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보미의 낭낭한 목소리가 스며들었던 것이랍니다. 어느 날 석훈장이 지팡이를 짚고 서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장 아래 쪼그려 앉은 보미를
내려다보는 석훈장의 눈에 놀라움이 서렸으니 아이가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한자를 정확히 쓰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서당 안에서 들은 것을 귀로만 외운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글자의 획순까지 짐작하여 제 손으로 그리고 있었으니 이는 단순한 영리함을 넘어서는 재주였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이냐? 석훈장이 복녀를 찾아 언덕 위 흙집까지 올라온 것은 그날 해가 지기 전이었답니다. 복녀는 뜻밖의 방문에 몸 둘 바를 모르며 마루 아래에 엎드렸으나 석훈장은 손을 내저으며 그런 것은 집어치우라 했습니다. 이 아이는 타고난 제목이다. 내 서당에 들여보내지 않겠느냐? 복녀는 한참을 망설였답니다. 종년의 아이가 서당에 다닌다는 소문이 나면 마을의 눈총이 따가울 것이 뻔했으니 보미에게 오히려 해가 될까 두려운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석훈장은 복녀의 걱정을 짐작한 듯 한마디를 보탰답니다. 다른 아이들이 떠난 뒤 저녁 무렵에 오면 되느니라. 눈에 띄지 않게 가르치마. 그 말에 복녀는 두 손을 모아 이마에 대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글 한자 모르는 복녀였으나 배움이 보미의 앞날을 바꿔줄 수도 있으리라는 것만큼은 본능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날부터 보미의 하루에는 새로운 시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산마루에 걸릴 무렵이면 보미는 흙집을 나서 서당으로 향했고 석훈장은 텅 빈 서당에서 보미를 맞아 천자문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석훈장이 한 구절을 읽으면 보미는 한 번 듣고 그대로 따라 읽었으며 붓을 잡아본 적 없는 작은 손으로 먹을 찍어 글자를 쓰면 획 하나하나가 놀라울 만큼 반듯했습니다. 석훈장은 처음에 신기한 눈으로 보미를 바라보다가 닷새가 지나자 감탄으로 바뀌었고 열흘이 지나자 그 눈빛에 경외에 가까운 빛이 서리기 시작했답니다. 서당 아이들이 석 달을 매달려도 다 외우지 못하는 천자문을 보미가 보름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외워낸 까닭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필시 예사로운 핏줄이 아니로다. 석훈장이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었으나 마침 보미를 데리러 온 복녀의 귀에도 들렸답니다. 복녀는 아무 대꾸 없이 보미의 손을 잡고 돌아섰으나 돌아서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항아리 밑에 감춰둔 옥패와 비단 포대기가 불현듯 떠올랐으나 복녀는 그 생각을 억지로 눌러 담았던 것이랍니다. 보미의 내력이 어떠하든 이 아이는 제 손으로 밥을 먹이고 등을 토닥여 재운 제 딸이라는 한 가지만이 복녀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보미가 서당에 다니기 시작한 지 2해가 흘렀답니다. 8살이 된 보미는 천자문을 넘어 명심보감과 소화까지 줄줄 읽어 내려갔으니 석훈장이 새 책을 꺼내줄 때마다 보미의 눈이 등불처럼 환해지곤 했습니다. 그 무렵 석훈장은 보미에게 붓글씨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보미의 글씨는 날이 갈수록 힘이 붙어 또래 아이들과는 격이 달랐답니다. 허나 보미가 서당에서 배운 것은 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석훈장은 글을 가르치는 틈틈이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도 빠뜨리지 않았으니 배움이란 제 입속을 차리는 도구가 아니라 남의 아픔을 헤아리는 눈을 기르는 것이라는 가르침이 보미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것이랍니다. 어느 겨울 보미가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냇가에서 떨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5살짜리 사내아이였는데 보미는 제 저고리를 벗어 아이의 어깨에 둘러주고는 손을 잡아 마을 어귀까지 데려다 주었답니다. 얇은 적산바람으로 돌아온 보미를 보고 복녀가 놀라 달려왔으나
보미는 코를 훌쩍이며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아이가 더 추워 보였어요. 복녀는 아무 말 없이 보미를 끌어안았답니다. 품 안의 보미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복녀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이가 안겨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날 밤 복녀는 아궁이에 나무를 평소보다 한 단 더 넣고 보미의 손을 제 손으로 감싸준 채 오래도록 비벼주었습니다. 보미의 차가운 손끝에 온기가 돌아올 때까지 복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으니 그것이 복녀가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도였습니다. 세월은 시냇물처럼 흘러 보미가 9살이 되던 해 복녀는 뜻밖의 일을 벌였답니다. 매화나무 가지 가운데 가장 단단하고 결이 고운 것을 하나 골라 밤마다 쪽칼로 깎기 시작한 것이랍니다. 보미가 잠든 뒤 아궁이 불빛에 의지하여 한 땀 한 땀 깎아 나갔으니 복녀의 손은 서툴었으나 마음만큼은 그 누구의 것보다 정성스러웠습니다. 보름을 깎고 또 보름을 다듬었답니다. 칼에 베어 손가락에서 피가 날 때도 있었으나 복녀는 피를 옷자락에 닦고는 이내 다시 쪽칼을 들곤 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공을 들인 끝에 매화 꽃봉오리 모양의 나무 비녀 하나가 완성되었으니 투박한 솜씨였으나 꽃잎 5장의 윤곽만큼은 또렷하게 새겨진 것이었답니다. 보미의 10번째 생일이 되던 날 복녀는 보미를 아궁이 앞에 앉히고 비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미? 보미가 두 손으로 비녀를 받아들고 눈을 동그랗게 뜨자 복녀는 머쓱한 듯 고개를 살짝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온 날 매화가 피었으니 매화로 비녀를 깎았다. 어미가 만든 거예요? 보미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답니다. 이 흙집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곤 쌀반대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미의 손끝에서 이토록 고운 물건이 나올 줄은 보미도 몰랐던 것이랍니다. 복녀는 보미의 머리를 한 올 한 올 빗겨 올린 뒤 쪽을 찌고 그 위에 매화 비녀를 조심스레 꽂아 주었습니다. 봄이 오면 매화가 피고 매화가 피면 내가 웃지. 그러니 이 비녀는 봄마다 우리가 함께라는 뜻이다. 복녀가 이토록 긴 말을 한 것은 보미를 키운 열애 동안 처음이었답니다. 보미는 비녀를 만지작거리다 고개를 들어 복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고 그 눈에 그렁그렁 고인 물기가 아궁이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어미, 봄이 오면 언제나 함께해요. 약속? 보미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복녀는 거칠고 갈라진 손가락으로 그 작은 새끼손가락을 감았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맞물린 그 순간이 복녀의 생에서 가장 따뜻한 밤이었으니 흙집 밖에서 매서운 바람이 불어도 안쪽만큼은 봄날 같은 온기가 감도는 터였습니다. 그 약속이 있은 뒤로 보미는 비녀를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았답니다. 서당에 갈 때도 나무를 캐러, 산에 오를 때도 잠자리에 들 때조차 비녀를 품에 안고 잤으니 석훈장이 보다 못해 비녀는 머리에 꽂는 것이지 품에 안는 것이 아니더라. 타이를 정도였습니다. 보미는 그때마다 수줍게 웃으며 비녀를 다시 머리에 꽂았으나 밤이면 어김없이 빼들고 잠이 드는 것이 변함없는 버릇이었답니다. 보미가 10살이 되자 석훈장의 가르침도 한층 깊어졌습니다. 소학을 넘어 대학에 이르렀고 시를 짓는 법까지 가르치기 시작했으니 석훈장이 운을 떼면 보미가 그 자리에서 대구를 맞추는 솜씨가 날로 빼어나졌답니다. 석훈장은 때때로 보미를 가르치다 말고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는데 이 아이가 사내로 태어났다면 과거에 이름을 올린 제목이 분명한데 종년의 딸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까닭이었습니다. 그 즈음 석훈장의 서당에서
작은 사건이 하나 벌어졌답니다. 이웃 마을 이 좌수댁의 아들이 서당에 다니고 있었는데 글 공부에는 영 뜻이 없고 날마다 멍하니 앉아있기만 하는 아이였습니다. 석 훈장이 아무리 가르쳐도 천자문 첫 줄을 넘기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니 이 좌수댁에서 보내는 수업료가 아까울 지경이었답니다. 어느 날 석 훈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좌수댁 아들이 서당 마루에 놓인 보미의 글씨 연습장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서당에 남아있던 다른 아이들에게 보여주었고 아이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답니다. 종년의 딸이 쓴 글씨가 서당 어느 아이의 것보다 반듯하고 힘이 있었으니 아이들의 눈에는 그것이 신기함을 넘어 부러움으로 비친 것이랍니다. 그 소문은 아이들의 입을 타고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과묵한 복녀의 주운 딸이 천자문을 달달 외우고 글씨를 어른보다 잘 쓴다더라는 이야기가 장터에서 오가기 시작했으니 처음에는 웃어넘기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갸웃하게 되었답니다. 더구나 이 좌수댁 아들이 아비에게 서당에 글 잘하는 종년의 딸이 있다고 말한 것이 불씨가 되어 이 좌수의 입을 통해 이웃 고을 양반가에까지 소문이 번지고 말았습니다. 석 훈장은 소문이 퍼지는 것이 못내 불안했답니다. 보미를 몰래 가르친 것이 알려지면 양반들의 눈밖에 날 것이 뻔했으니 작은 서당 하나 지키는 것이 늙은 선비의 유일한 생업인 터라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석 훈장은 보미의 가르침을 끊겠다는 말만은 차마 꺼내지 못했으니 이 아이의 재주를 묻어버리는 것은 하늘이 내린 재능을 저버리는 죄와 같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떠나지 않았던 까닭이랍니다. 복녀는 소문을 들을수록 불안이 커져갔으나 보미의 배움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보미가 서당에서 돌아와 새로 배운 글귀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읽어줄 때마다 글 한자 모르는 복녀의 귀에도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처럼 들렸기 때문이랍니다. 복녀는 보미의 머리를 쓸어주며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가 글을 읽고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는 것이 어미인 자신이 평생 해줄 수 없었던 단 하나의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겨울이 유난히 길고 매서웠답니다. 흙집 문풍지 사이로 칼바람이 스며들어 아궁이의 온기를 앗아갔으니 복녀는 밤마다 보미를 품에 안고 재채온으로 아이를 녹여주었습니다. 보미는 복녀의 품에 파고들며 어미 손이 얼음 같아요라 했으나 복녀는 어미는 원래 춥지 않은 사람이다며 보미의 등을 토닥이곤 했답니다. 이불 한 채가 전부인 흙집에서 복녀가 보미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란 오직 제 몸의 온기뿐이었으니 그 겨울 복녀의 손과 발은 동상으로 갈라지고 터져나갈 지경이었으나 보미의 손만큼은 언제나 따뜻했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이듬해 봄이 오자 시냇가 매화나무에 다시 연분홍 꽃이 피었습니다. 보미는 매화가 피는 것을 보며 누래 어미 우리 약속 기억하지요? 라 물었고 복녀는 말없이 보미의 머리에 꽂힌 매화 비녀를 가만히 어루만져주곤 했답니다. 그 손길 하나에 당연하지라는 대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보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 봄이 채 깊어지기도 전에 복녀와 보미의 흙집 앞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답니다. 민대감댁에서 심부름을 하는 하인 하나가 헐레벌떡 언덕을 올라온 것이랍니다. 하인은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마님께서 내 딸을 데리고 당장 대감댁으로 오라 하셨다. 복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스르르 빠져나갔답니다. 뒤안에서 나무를 다듬던 보미가
고개를 들어 복녀를 바라보았으나 복녀는 보미를 등 뒤로 감싸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슨 연고냐? 복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하인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도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고만 했답니다. 다만 윤씨 부인이 종년의 딸이 글을 잘한다는 소문을 들은 뒤로 안색이 심상치 않았다는 말만 덧붙였을 뿐이었습니다. 복녀의 가슴 속에서 10년 전 윤씨 부인의 당장 내다 버려라는 호통이 되살아났답니다. 그때는 갓난아이였으니 목숨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나 지금은 글을 읽고 시를 짓는 10살짜리 딸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니 사정이 달라진 셈이었습니다. 복녀는 하인을 돌려보낸 뒤 흙집 안에서 보미를 마주 앉히고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봄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미 곁을 떠나면 안 된다. 보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머리에서 매와 비녀를 빼 복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어미가 갖고 있어요. 봄이 오면 돌려줘요. 복녀는 비녀를 받아준 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건네는 비녀 한 자루의 무게가 천근 같았으니 그 안에 담긴 뜻을 복녀만큼 깊이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보미를 재운 뒤 복녀는 뒤안 항아리 밑에서 비단 포대기와 옥패를 꺼내 달빛 아래 펼쳐 놓았답니다. 10년을 묻어두었건만 비단의 문양은 여전히 선명했고 옥패의 초록빛은 달빛에 물들어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복녀는 그것들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천천히 싸서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노리는 것인지 복녀로서는 헤아릴 길이 없었으나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10년을 밥을 덜어 먹이고 이불을 양보하고 동상 걸린 손으로 비녀를 깎아준 그 세월이 피보다 옅을 리 없다는 것을 복녀는 온 뼈로 알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매와 비녀를 품에 넣고 아궁이 불을 바라보는 복녀의 눈에 어둠보다 깊은 결기가 서려 있었으니 밖에서는 봄바람이 매와 꽃잎을 흩뿌리고 있었으나 그 바람 속에 예사롭지 않은 냄새가 섞여드는 것을 복녀만이 느끼고 있었답니다. 이튿날 아침 복녀는 보미의 손을 잡고 대감댁으로 향했답니다. 가지 않으면 하인이 다시 올 것이 뻔했고 그때는 더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복녀는 종살이 15년 동안 뼈로 배운 터였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 있어도 보미를 제 손에서 놓지 않겠노라는 각오만큼은 매와 비녀를 품에 넣을 때 함께 다진 것이었습니다. 대감댁 대문 앞에 이르자 안채에서 윤씨 부인이 직접 마루 끝에 나와 앉아 있었답니다. 곱게 다린 비단 치마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은 모습이 언뜻 점잖아 보였으나 눈매 끝에 서린 차가운 기운은 10년 전 당장 내다버려라 호통치던 그날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마당에 무릎을 꿇었고 보미는 복녀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고개를 숙였답니다. 윤씨 부인은 한참이나 말없이 보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보미의 고운 얼굴에 머물렀다가 머리에 꽂힌 투박한 매와 비녀 위를 스치고 이윽고 보미의 눈빛에 닿았을 때 윤씨 부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답니다. 얼굴이 제법이구나. 글을 잘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보미가 대답하기도 전에 윤씨 부인은 마루 위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대학의 한 구절이 적혀 있었으니 윤씨 부인이 보미의 실력을 직접 살피겠다는 뜻이었답니다. 보미는 복녀의 등 뒤에서 한 발짝 나서더니 종이를 받아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도 막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석 훈장에게 배운 풀이까지 조리 있게 덧붙이는 것이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이었답니다. 윤 씨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감탄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빛이었으니 그 순간 복녀의 등줄기를 타고 찬 기운이 흘렀답니다. 복녀는 본능적으로 보미의 손목을 잡아 끌어 다시 제 등 뒤로 감추었으나 윤 씨 부인은 이미 볼 것을 다 본 뒤였습니다. 오늘은 돌아가거라. 조만간 다시 부를 것이다. 그 한마디에 복녀는 보미를 데리고 서둘러 대감댁을 빠져나왔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복녀의 발걸음은 거의 뛰다시피 빨랐으나 가슴 한쪽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굴러다니는 듯한 불안은 걸음을 빨리 한다고 가라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눈빛에 서린 그 계산하는 기운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 복녀의 머릿속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랍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어느 날 복녀가 마을 아래 빨래터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흙집에 혼자 남아 글을 읽고 있던 보미 앞에 대감댁 하인들이 불쑥 나타났답니다. 하인들은 윤 씨 부인의 명을 받들어 왔다며 보미를 데리고 가겠다 했으니 10살짜리 아이가 어른들의 기세에 맞서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어미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해요. 보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버텼으나 하인들은 마님께서 급히 오라 하셨으니 뒤에 전하면 된다며 보미의 팔을 이끌었습니다. 보미는 끌려가면서도 흙집 문턱을 돌아보았으니 마루 위에 펼쳐놓은 글씨 연습장과 복녀가 아침에 끓여놓은 나물죽 냄비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보미의 눈가가 붉어졌으나 하인들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마치고 돌아온 복녀가 텅 빈 흙집을 보았을 때 복녀의 다리가 그 자리에서 꺾이듯 주저앉았답니다. 마루 위에 보미의 글씨 연습장만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나물죽 냄비는 식어 뚜껑 위로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복녀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숨이 막혀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까닭이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복녀는 맨발 그대로 대감댁을 향해 달려갔답니다. 신을 찾을 겨를도 없이 흘길을 내달려 대감댁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이미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복녀가 문을 두드리며 보미를 돌려달라 사정했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대문 안쪽에서 빗장 소리가 났고 윤 씨 부인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씨 부인의 손에는 복녀가 항아리 밑에 감추어 두었던 비단 포대기와 옥패가 들려 있었답니다. 복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으니 하인들이 보미를 데려간 사이 누군가가 흙집을 뒤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옥패가 어디서 난 물건인지 내가 알기나 하느냐. 윤 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안에 날이 서 있었답니다. 복녀는 고개를 들어 윤 씨 부인을 올려다보았으나 그를 모르는 복녀로서는 옥패에 새겨진 글자의 뜻을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내 친정 어른의 가문 옥패다. 이 아이는 내 친정 조카의 딸이니 마땅히 내가 거두어야 할 핏줄이다. 윤 씨 부인이 단호하게 선언했답니다. 복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으니 친정 조카의 딸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으나 가슴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까닭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녕 사실입니까? 복녀가 간신히 입을 열었으나 윤 씨 부인은 대꾸 대신 옥패를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옥패에 새겨진 글자가 증거다. 종년이 그를 모른다 하여 남의 핏줄을 10년이나 감추고 있었으니 이 죄만으로도 관가에 끌려갈 일이다.
복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답니다. 자신이 아이를 주워온 것은 사실이나 감추었다는 말은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몰라 옥패의 뜻을 읽지 못한 것뿐이었으니 그것을 숨긴 것이라. 몰아세우는 윤씨 부인의 말에 항변하고 싶었으나 종년의 말을 양반이 들어줄리 만무한 터였습니다. 보미를 제발 돌려주십시오. 그 아이는 제가 낳지는 못했으나 10년을 제 밥을 덜어먹이고 제 이불을 덮여 재운 제 딸입니다. 복녀가 이 말을 땅에 대며 사정했으나 윤씨 부인의 대답은 냉담하기 그지없었답니다. 핏줄을 찾아간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이냐. 종년이 양반의 핏줄을 주어다 종년의 자식으로 키운 것이 오히려 천벌을 받을 짓이다. 대문이 다시 닫혔고 복녀는 문 앞에 엎드린 채 해가 지도록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맨발에 흙과 돌이 박혀 피가 배어 나왔으나 아픈 줄도 몰랐으니 몸의 상처보다 가슴에 뚫린 구멍이 1000배는 더 시린 까닭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텅 빈 흙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궁이에 불을 넣으려다 손이 멈추었으니 보미가 없는 흙집에서 불을 떼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싶은 까닭이었습니다. 복녀는 보미가 깔고 자던 자리에 손바닥을 대어 보았으나 아이의 온기는 벌써 사라지고 차가운 흙바닥의 냉기만이 손끝에 전해질 뿐이었답니다. 복녀는 그 자리에 등을 대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으니 보미가 잠결에 어미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복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로 내려갔답니다. 대감댁 담장 밖을 한 바퀴 돌며 안쪽 기척을 살폈으나 높은 담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까지 담장 밖을 서성이다가 뒤안쪽 낮은 담 너머로 보미의 모습을 언뜻 보았답니다. 보미는 안채 마루 끝에 무릎을 꿇고 앉아 무언가를 접고 있었으니 윤씨 부인의 옷가지를 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카의 딸이라 했으면서 시녀처럼 부리고 있는 꼴이 복녀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것 같았답니다. 보미가 고개를 들어 담장 쪽을 바라보았고 복녀의 눈과 보미의 눈이 마주쳤답니다. 보미의 입술이 달싹였으나 소리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안채에서 윤씨 부인의 기침 소리가 들리자 보미가 후다닥 고개를 숙였고 복녀는 담장 밑에 쪼그려 앉아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보미의 볼이 하루 사이에 수척해진 것이 또렷이 보였으나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복녀였습니다. 그 뒤로 복녀는 날마다 대감댁 담장 밖을 찾았답니다. 새벽에 왔다가 해 질녘에 돌아가곤 했으니 대감댁 하인들도 복녀의 모습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젊은 하인이 마님이 다시 얼씬거리면 관가에 고하겠다 하셨다고 전했으나 복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물러섰을 뿐 다음 날 또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쫓겨나도 다시 오고 호통을 들어도 다시 오는 것이 복녀의 버티는 방도였으니 말이 적은 사람의 고집은 한번 박히면 뿌리가 깊은 법이었습니다. 보름쯤 지나자 복녀는 관가에 하소연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종년의 말을 관리가 들어줄리 만무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으나 담장 밖에 서 있는 것만으로는 보미를 되찾을 수 없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까닭이었습니다. 복녀는 아침 일찍 고을관아 앞에 이르러 북을 치고 억울함을 호소했답니다. 종년이 신문고를 두드리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었으니 관아 앞에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이 복녀에게 쏟아졌습니다. 양반과 마님이 제 딸을 친정 조카의 딸이라 하여 빼앗아갔습니다. 10년을 제 손으로 키운 아이를 돌려주십시오. 복녀의 호소는 간절했으나 관아의 이방이 내뱉은 말은
싸늘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옥패가 증거라면 핏줄이 맞는 것이 아니냐. 종년이 양반가의 핏줄을 감춘 것이 도리어 죄가 될 터인데 고을 원님의 귀를 번거롭게 하려느냐. 복녀는 그 자리에서 더 항변하려 했으나 이방의 차가운 눈짓에 관아 앞 하인들이 복녀를 밀쳐냈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은 복녀의 무릎에 흙먼지가 묻었으나 그보다 가슴 깊이 박힌 무력감이 천금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를 모르니 옥패의 진위를 따질 수 없고 종년의 신분이니 양반의 말에 맞설 수 없는 형편이었으니 복녀의 세상에서 보미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허나 복녀는 흙집으로 돌아와 한나절을 울었을 뿐 이튿날 아침이면 또다시 대감댁 담장 밖에 서 있었답니다. 세상이 복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해도 보미를 포기하는 것만큼은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복녀는 매와 비녀를 품에서 꺼내 손가락으로 꽃잎 윤곽을 더듬으며 중얼거렸답니다. 봄이 오면 언제나 함께라 했지. 어미가 반드시 데리러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그 무렵 대감댁 안에서 보미의 나날은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밟는 것과 다름없었답니다. 윤씨 부인은 보미를 조카의 딸이라 칭했으나 대접은 그 말과 사뭇 달랐습니다. 보미에게는 안채 끝방에 좁은 골방 하나가 허락되었을 뿐이었고 아침이면 윤씨 부인의 옷가지를 접어야 했으며 낮에는 안채 마루를 쓸고 저녁에는 부인의 수발을 드는 것이 보미에게 주어진 하루였답니다. 보미의 밥상은 하인들과 같은 차례 밥 한 그릇이 전부였으니 복녀와 함께 살 때 비록 가난했어도 어미가 제 그릇에서 덜어주던 그 밥의 따뜻함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보미에게 글을 읽히되 마음껏 공부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손님이 오면 조카의 딸이 일이 총명하다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으니 보미는 부인이 부를 때만 글을 읽고 나머지 시간에는 허드렛 일을 해야 했답니다. 밤이면 보미는 골방 구석에 웅크려 앉아 매와 비녀를 꺼내 들곤 했습니다. 복녀에게 돌려주었던 비녀가 아닌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대감댁으로 끌려올 때 품 안에 몰래 넣어온 글씨 연습장 사이에 복녀가 비녀를 깎을 때 떨어진 매화나무 조각 하나가 끼어 있었답니다. 보미는 그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으면 복녀의 거칠고 갈라진 손이 쪽칼을 쥐고 한 땀 한 땀 깎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보미는 골방에서 나와 뒤안으로 살금살금 나갔답니다. 낮은 담장 너머로 복녀가 또 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담장 밑에 다가가 귀를 기울이자 담장 건너편에서 익숙한 숨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복녀가 그 밤에도 담장 밖에 쪼그려 앉아 있었던 것이랍니다. 어미, 보미가 담장에 입을 대고 나직이 불렀답니다. 봄아, 담장 건너편에서 복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미와 딸이 서로의 숨소리만으로 서로를 확인하고 있었으니 그 밤의 담장은 세상에서 가장 얇으면서도 가장 높은 벽이었던 것이랍니다. 어미, 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요. 너는 밥은 먹었느냐? 먹었어요. 어미도 먹었어요? 복녀는 대답 대신 한참을 침묵했답니다. 그날 복녀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먹었다는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던 까닭이었습니다. 보미는 복녀의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으나 더 묻지 않았답니다. 대신 담장 아래 틈새로 작은 손을 내밀었고 복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담장 밑 흙 위에서 맞닿았을 때
보미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답니다. 보미가 돌아간 뒤 복녀는 그 종이를 달빛에 비추어 보았으나 그를 모르는 복녀의 눈에는 먹 자국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복녀는 그 종이를 품에 넣고 흙집으로 돌아와 밤새 뒤척이다가 이튿날 새벽 석훈장을 찾아갔답니다. 석훈장은 종이를 받아 펼치더니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늙은 선비의 눈가가 젖어들었으니 종이 위에는 보미가 쓴 글귀가 단정한 필체로 적혀 있었답니다. 석훈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낳아주신 분은 모르오나 길러주신 어미는 하나뿐입니다. 봄이 오면 꼭 돌아가겠습니다. 복녀는 무릎을 꿇은 채 그 글귀를 듣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본 석훈장이 고개를 돌렸으니 늙은 선비의 눈에도 물기가 고여 있었던 것이랍니다. 한참 뒤에야 복녀는 고개를 들어 석훈장에게 물었습니다. 훈장 어른, 그 옥패가 정녕 윤씨 부인의 친정 것이 맞습니까? 석훈장은 수염을 매만지며 고개를 갸웃했답니다. 윤씨 부인의 친정이 삼남 지방의 양반가라는 것은 마을에서도 아는 사실이었으나 그 가문이 10여 년 전에 이미 대가 끊겼다는 소문도 함께 돌았던 까닭이었습니다. 대가 끊긴 집안에서 갓난아이를 시냇가에 버리고 갈 영고가 있겠느냐는 것이 석훈장의 의문이었답니다. 옥패의 글자를 직접 보아야 알겠으나 마님이 내어줄 리가 있겠느냐? 석훈장의 말에 복녀는 고개를 숙였답니다. 옥패는 이미 윤씨 부인의 손에 있었고 비단 포대기마저 빼앗긴 터라 복녀에게는 보미의 내력을 증명할 물건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석훈장이 무언가를 떠올린 듯 눈을 가늘게 떴답니다. 포대기의 수노인 문양, 내가 기억하느냐?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을 항아리 밑에 넣어두었건만 그 문양의 생김새만큼은 복녀의 눈에 낱낱이 새겨져 있었답니다. 글자는 몰라도 그림은 기억할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려보아라. 석훈장이 붓과 먹을 내밀었고 복녀는 서툰 손으로 기억 속의 문양을 종이 위에 그렸답니다. 붓을 잡아본 적 없는 손이라 선이 굵고 삐뚤었으나 문양의 윤곽만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석훈장은 그 그림을 보더니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보았고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답니다. 이것은 윤씨 가문의 문양이 아니로다. 복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석훈장은 과거를 3번 보러 한양을 오갔던 사람이었으니 삼남 지방 양반가의 문양을 덜어 알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석훈장이 가리킨 것은 문양 안에 매와 가지 모양이었으니 윤씨 부인의 친정인 삼남 윤씨 가문은 대나무를, 이 문양은 매화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님이 거짓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복녀의 목소리가 떨렸으나 석훈장은 쉬이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양반가의 거짓을 함부로 입에 올렸다가는 서당 문을 닫아야 할 것이 뻔했으니 늙은 선비의 마음에는 의로움과 두려움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아직 단정 짓기는 이르다. 허나 석연치 않은 것은 분명하니라. 석훈장의 말은 거기서 멈추었으나 복녀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답니다. 10년 동안 글 한자 모르는 것이 한이었으나 문양을 기억하는 눈과 보미를 향한 마음만은 어떤 글보다 단단한 것이 복녀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흙집 아궁이에 오래간만에 불을 넣었답니다. 보미가 없는 흙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으나 아궁이의 불빛이 벽을 비출 때 복녀의 눈에는 어둠보다 깊되
꺼지지 않는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품 안에는 매와 비녀가 있었고 가슴 속에는 보미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으니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복녀는 어떤 겨울이라도 버틸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 즈음 고을의 새로운 판관이 부임한다는 소문이 장터를 통해 흘러들어왔답니다. 전임 판관이 병으로 물러난 뒤 한 달째 비어있던 자리에 한양에서 내려온 젊은 관리가 앉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녀는 그 소문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한번 관아에서 쫓겨난 터라 다시 찾아갈 용기가 쉬이 나지 않았답니다. 석 훈장이 복녀를 찾아온 것은 그 소문이 돈 지 사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늙은 선비의 얼굴에는 오래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으나 입을 열었을 때의 목소리에는 오랜 망설임 끝에 내린 결심의 무게가 실려 있었답니다. 새 판관이 강직한 사람이라 하더라. 내가 함께 가마. 복녀는 석 훈장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답니다. 서당 문을 닫을 각오까지 한 늙은 선비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했으니 복녀는 아무 말 없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복녀에게 그 절은 감사의 뜻이기도 했으나 동시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보미를 되찾겠다는 언약이기도 했던 것이랍니다. 흙집 밖 시냇가에서는 매화가 다 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린 꽃잎이 시냇물 위를 떠다니며 흘러가는 모양이 마치 복녀의 10년 세월이 한꺼번에 흘러가 버린 것처럼 쓸쓸했으나 복녀는 그 꽃잎이 흘러간 쪽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 대감댁이 있는 마을 쪽을 응시했답니다. 매화는 졌으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복녀만큼 절실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던 것이랍니다. 새 판관이 고을에 도착한 것은 매화가 다 지고 벚꽃이 막 피어나려던 무렵이었답니다. 이 판관이라 불리는 그 관리는 40즈음의 나이에 등이 곱고 눈빛이 맑은 사람이었으니 부임 첫날 관아 마루에 앉아 아전들을 모아놓고 한마디를 했답니다. 밀린 민원이 있으면 빠짐없이 올려라. 백성의 억울함을 묵혀두는 것은 관리의 직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그 말이 장터를 통해 마을에 퍼진 것은 부임 사흘째의 일이었습니다. 석 훈장은 그 소문을 듣자마자 밤을 새워 소장을 썼답니다. 먹을 갈고 붓을 잡은 늙은 선비의 손은 떨렸으나 글줄은 흔들림 없이 반듯했으니 30년 전 과거 시험장에서 답안을 쓰던 그 필력이 아직 살아있었던 것이랍니다. 소장에는 3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종년 복녀가 10년 전 시냇가에서 갓난 아이를 주워 키운 경위. 둘째, 민 대감댁 윤씨 부인이 옥패를 근거로 아이를 친정 조카의 딸이라 주장하며 빼앗아간 경위. 셋째, 비단 포대기의 문양이 윤씨 친정 가문의 것과 다르다는 의혹. 석 훈장은 소장 끝에 복녀가 기억하여 그린 문양 그림을 첨부하고 포대기 실물과 대조해 줄 것을 청하는 글을 덧붙였답니다. 복녀와 석 훈장이 관아 문 앞에 이른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녀는 깨끗이 빨아입은 무명 저고리의 맨발이었으니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새벽부터 서둘렀던 까닭이었습니다. 관아 앞에 줄지어 선 민원인들 사이에서 종년 하나와 늙은 선비 하나가 나란히 서 있는 모양이 눈에 띄었으나 두 사람 모두 입을 꾹 다문 채 차례를 기다렸답니다. 이 판관은 소장을 받아 한참을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판관의 눈썹이 두어 번 꿈틀거렸으니 소장의 내용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고 느낀 것이랍니다. 판관은 소장을 내려놓고 복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주운 것이 10년 전이라 했는데
그동안 아이의 내력을 찾아본 적은 없느냐? 그를 모르는 까닭에 옥패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의 내력을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될 것 같아 숨겨두었을 뿐 아이를 빼돌리려 한 것은 아닙니다. 복녀의 대답은 짧았으나 솔직했답니다. 판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석 훈장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포대기의 문양이 윤씨 가문의 것과 다르다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오? 석 훈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절을 올린 뒤 입을 열었답니다. 소인이 젊은 시절 과거를 보러 한양을 세 차례 오갔으니 삼남 지방 양반가의 문양을 덜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씨 부인의 친정인 삼남 윤씨 가문은 대나무를 문양으로 쓰거니와 복녀가 기억하여 그린 포대기에 문양은 매화입니다. 포대기 실물과 대조하시면 소인의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판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아전을 불러 민대감댁에 정가를 보냈답니다. 윤씨 부인에게 포대기와 옥패를 가지고 관아에 출두하라는 명이었으니 양반과 안주인에게 관아 출두 명령이 떨어진 것은 이 고을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윤씨 부인은 처음에 코웃음을 쳤답니다. 종년의 하소연 따위에 관아가 움직이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판관의 명은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 윤씨 부인은 비단 치마를 고쳐 입고 가마에 올라 관아로 향했답니다. 보미는 대감댁에 남겨두었으니 아이를 데려갈 필요가 없다는 윤씨 부인의 판단이었습니다. 관아 마루에 윤씨 부인과 복녀가 마주 앉았을 때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한겨울 시냇물처럼 차가웠답니다. 윤씨 부인은 비단 보자기에 싼 포대기와 옥패를 판관 앞에 내밀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옥패에 새겨진 글자가 제 친정 윤씨 가문의 것입니다. 종년이 10년간 감추고 있었으니 그 죄를 먼저 물으셔야 합니다. 판관은 옥패를 받아들고 글자를 찬찬히 살폈답니다. 잠시 후 판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으나 판관은 아무 말 없이 옥패를 내려놓고 포대기를 펼쳤습니다. 비단 위에 정교하게 수놓인 문양이 햇살을 받아 또렷이 드러났으니 판관은 그 문양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석 훈장이 첨부한 복녀의 그림과 나란히 놓았답니다. 포대기의 문양과 복녀의 그림이 일치하오. 판관이 확인하듯 말했고 석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관은 다시 윤씨 부인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답니다. 부인, 이 포대기의 문양은 매화가 아니오? 윤씨 부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매화는 저희 친정에서도 귀히 여기는 꽃이온데 문양에 매화를 쓴 것이 무엇이 이상하단 말씀입니까? 허면 윤씨 가문의 문양은 본디 대나무가 아니었소? 판관의 물음에 윤씨 부인의 입술이 굳어졌답니다. 석 훈장이 한 발짝 나서며 말을 보탰습니다. 삼남 윤씨 가문은 대대로 대나무를 문양으로 써왔으니 이는 삼남 지방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매화 문양은 윤씨 가문의 것이 아닙니다. 윤씨 부인의 눈빛이 석 훈장을 향해 매섭게 돌아갔답니다. 늙은 선비가 감히 양반가의 거짓을 드러내려 한다는 것이 분노를 넘어 두려움으로 변하고 있었으나 윤씨 부인은 아직 여유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포대기는 아이를 쌓은 것일 뿐이요. 핏줄의 증거는 옥패에 있는 것이니 문양 따위로 핏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옥패의 글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소. 판관이 옥패를 집어들었답니다. 맑은 초록빛 옥 위에 정교하게 새겨진 글자를
판관이 소리내어 읽었을 때 관아 안의 공기가 한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이 옥패에 새겨진 것은 윤이 아니라 한이요. 윤 씨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스르르 빠져나갔답니다. 판관은 옥패를 높이 들어 햇살에 비추며 다시 말했습니다. 한 씨 가문의 옥패를 윤 씨 가문의 것이라 주장하신 연고가 무엇이오? 윤 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대답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관아 마당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고 복녀는 무릎을 꿇은 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답니다. 옥패의 글자가 달아 잘못 읽은 것이옵니다. 소녀가 보기에는 분명 윤이었습니다. 그러나 판관은 옥패를 아전에게 넘기며 다시 확인하게 했고 아전 역시 또렷하게 한이라 읽었답니다. 옥에 새겨진 글자는 세월이 흘러도 다를 물건이 아니었으니 윤 씨 부인의 변명은 관아 마루 위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석 훈장이 한 발짝 나서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답니다. 판관 날이 소인이 한 가지 더 아뢰고자 합니다. 판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석 훈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늙은 선비의 목소리에는 30년을 가슴에 묻어둔 말을 꺼내는 사람, 특유의 떨림이 서려 있었답니다. 소인이 20여 년 전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고을 민대감댁에서 하룻밤 묵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감댁 사랑채에서 토지 문서를 고쳐 쓰는 광경을 우연히 보았으니 남의 땅을 제 것으로 둔갑시키는 짓이었습니다. 관아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답니다. 석 훈장은 등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힘이 없어 입을 다물었으나 오늘은 아닙니다. 문서를 위조하는 집안이 옥패의 글자를 속이지 못하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윤 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답니다. 토지 문서 위조는 관아에서 다스리는 중죄였으니 옥패 문제와 겹치면 민 대감댁의 체면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입을 열어 항변하려는 순간 관아 밖에서 소란이 일었답니다. 비키시오, 비키란 말이오. 대감댁 하인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여든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졌고 그 사이로 대감댁 하인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답니다. 하인의 얼굴에는 당혹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으니 숨을 헐떡이며 윤 씨 부인 앞에 엎드려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마님, 아이가 대감댁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윤 씨 부인의 눈이 커졌답니다. 보미를 골방에 가두다시피 하고 나왔건만 아이가 빠져나갔다는 말에 부인의 손끝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보미는 대감댁 뒤안 낮은 담장을 넘어 마을길을 내달리고 있었답니다. 윤 씨 부인이 가마를 타고 관아로 향하는 것을 골방 창 틈으로 본 보미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어린 가슴으로 느낀 까닭이었습니다. 보미는 맨발의 적산바람이었으나 달리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니 가슴 안에는 글씨 연습장 사이에 끼워두었던 매화나무 조각 하나가 심장 위에서 달그락거리고 있었답니다. 관아까지 3리가 넘는 길이었으나 보미의 발은 돌밭 위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에 돌이 박혀 피가 맺히는 것도 모른 채 달리고 또 달렸으니 복녀가 10년을 맨발로 부엌으로 가던 그 발걸음을 보미가 닮은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답니다. 한편 관아에서는 판관이 윤 씨 부인을 다그치고 있었답니다. 옥패의 글자가 한이요, 포대기 문양은 윤 씨 가문의 것이 아니라 했소. 게다가 토지 문서 위조이
증언까지 나왔으니 부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소. 윤 씨 부인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들었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 특유의 날카로운 기운이 눈빛에 서렸으니 부인은 마지막 수를 쓰기로 한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제 손으로 거두어 제 집안의 족보에 올렸습니다. 족보에 이름이 오른 이상 종년이 데려갈 수 없는 법이요. 판관의 눈빛이 서늘해졌답니다. 족보에 올렸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일이 한층 복잡해지는 것이었으나 그것이 거짓 핏줄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족보 자체가 무효인 터였습니다. 판관이 입을 열려는 순간 관아 마당 쪽에서 또다시 소란이 일었답니다. 맨발의 아이 하나가 관아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던 것이랍니다. 적산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 숨을 몰아쉬는 보미의 모습에 관아 안의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복녀가 보미를 알아본 것은 아이의 얼굴을 보기도 전이었으니 보미의 숨소리만으로도 제 아이를 알아보는 것이 10년을 함께한 어미의 귀였답니다. 보마, 복녀가 무릎을 꿇고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복녀 역시 맨발이었으니 맨발의 어미와 맨발의 딸이 관아 마당 한가운데에서 부딪히듯 끌어안았답니다. 보미가 복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복녀의 팔이 보미의 작은 등을 감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으니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눈시울을 붉히지 않는 이가 드물었답니다. 윤 씨 부인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는 내 집안의 아이다. 당장 놓아라. 그 호통에 보미가 복녀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으나 그 안에는 울음보다 단단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보미는 복녀의 손을 꼭 잡은 채 판관을 향해 돌아섰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답니다. 날이 소녀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판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보미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관아 마루 위에 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소녀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허나 소녀를 길러주신 어미는 이 사람 복녀 단 한 사람뿐입니다. 소녀가 배고플 때 제 밥을 덜어 먹여준 사람, 소녀가 추울 때 제 이불을 벗어덮여준 사람, 소녀가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밤새 바느질을 한 사람이 이 어미입니다. 보미의 목소리가 갈라졌으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감댁에서 소녀를 조카의 딸이라 하셨으나 한 번도 소녀의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소녀가 배고픈지 물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소녀에게 어미란 이름을 지어주고 매와 비녀를 깎아주며 봄이 오면 언제나 함께라 약속해준 이 사람뿐입니다. 보미가 복녀의 손을 들어 올려 보였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바늘에 찔린 자국이 10개의 손가락마다 새겨진 그 손이 관아 마루 위에 햇살을 받아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으니 그 손 하나가 10년의 세월을 증거하고도 남는 까닭이었습니다. 판관은 한참 동안 복녀의 손을 바라보았답니다. 이윽고 판관이 시선을 윤 씨 부인에게 돌렸을 때 부인의 두 손은 가지런히 포개져 있었으나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관이 포대기를 들어 펼쳤고 비단 위에 매화 문양이 마당의 햇살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답니다. 부인, 이 포대기의 문양은 매화요. 옥패의 글자는 한이며 부인의 친정은 윤씨 가문이요. 이 세 가지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 해명하시오. 윤씨 부인의 시선이 포대기 위로 떨어졌답니다. 바로 그 순간
윤씨 부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매화 문양 아래에 정교하게 수놓인 작은 글자 하나가 햇살에 드러난 것이었으니 어두운 안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바느질 사이의 한 글자가 밝은 빛 아래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것이랍니다. 판관이 몸을 숙여 그 글자를 읽었습니다. 한이요. 포대기에도 한이라 수놓여 있소. 윤씨 부인의 입술이 벌어졌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답니다. 옥패와 포대기가 모두 한씨 가문을 가리키고 있으니 윤씨 가문의 핏줄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판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답니다. 증거를 살피건대 이 아이가 윤씨 가문의 핏줄이라는 주장은 거짓으로 판단되어 부인은 옥패와 포대기의 내용을 알면서도 일부러 속여 남의 아이를 빼앗은 것이니 이는 관에서 다스려야 할 죄가 되어 윤씨 부인이 마루 위에 두 손을 짚으며 입을 열었으나 그 목소리에는 처음의 당당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답니다. 소녀의 친정이 대가 끊겨 핏줄을 이을 아이가 필요했을 뿐이옵니다. 총명한 아이를 거두어 가문을 잇게 하려 한 것이 그리 큰 죄가 되옵니까? 판관의 눈빛이 더없이 서늘해졌답니다. 가문의 체면을 위해 남의 자식을 빼앗고 거짓 증거로 종련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어찌 작은 잘못이겠소. 게다가 토지 문서 위조의 증언까지 있으니 이거는 별도로 조사하겠소. 윤씨 부인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답니다. 비단 치마 위에 놓인 두 손이 힘없이 풀렸으니 10년을 거짓 위에 쌓아 올린 체면의 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판관이 복녀와 보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이를 기른 정성은 이 관아에서 확인하였으니 아이는 복녀에게 돌려보내도록 하겠소. 다만 아이의 진짜 내력은 한씨 가문 쪽으로 따로 살펴야 할 것이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이는 복녀가 보살피도록 하라. 복녀는 판관 앞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었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으니 10년의 기다림과 보름의 두려움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까닭이었습니다. 보미가 복녀의 등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붙잡았으니 어미와 딸의 울음소리가 관아 마당에 낮게 번져갔답니다. 석훈장은 관아 마루 한쪽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눈가를 닦았습니다. 20년을 가슴에 묻었던 말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는 사람은 늙은 선비 자신뿐이었으나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이 보미와 복녀를 살렸다는 것만으로도 30년 과거 낙방의 한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답니다. 관아를 나서는 복녀의 발걸음은 올 때와 마찬가지로 맨발이었습니다. 보미의 발 역시 맨발이었으니 맨발의 어미와 맨발의 딸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관아 문 앞에 남은 마을 사람들이 한참이나 바라보았답니다. 돌아오는 길 시냇가 매화나무 아래를 지날 때 보미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꽃은 이미 다졌으나 가지 끝에 새잎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답니다. 보미는 복녀의 손을 잡은 채 매화나무를 올려다보았고 복녀는 품에서 매화 비녀를 꺼내 보미의 헝클어진 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봄이 왔구나. 복녀가 나직이 한마디를 했고 보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녀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시냇물 위에 나란히 비쳤으니 맨발로 돌밭을 걸어온 10년의 세월이 그 그림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랍니다. 흙집 문턱을 넘을 때 복녀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냇가 매화나무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으니 그 붉은 노을이 흙집 앞마당을 물들이는 모양이 10년 전 보미를 처음 안고
이 문턱을 넘던 날과 닮아 있었답니다. 복녀는 아무 말 없이 보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방 안으로 들어섰으니 그 손길 하나에 세상 모든 말보다 깊은 안도가 담겨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날 이후 복녀와 보미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판관은 윤씨 부인의 거짓 핏줄 주장과 토지 문서 위조건을 함께 다스렸으니 민대감댁은 빼앗은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명을 받았고 윤씨 부인은 관아 앞에서 고을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거짓을 자백해야 했답니다. 대감댁의 체면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으니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위세라는 것이 거짓 위에 서 있으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지는 법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관아를 나서며 복녀를 힐끗 바라보았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텅 빈 눈빛이었으니 평생을 체면이라는 껍데기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 그 껍데기를 잃었을 때의 얼굴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복녀는 그 눈빛을 마주하고도 미워하는 기색 하나 내비치지 않았으니 복녀에게는 윤씨 부인을 미워할 겨를보다 보미를 되찾은 기쁨이 천배 만배 더 큰 까닭이었습니다. 판관은 보미의 진짜 혈통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갔답니다. 옥패와 포대기에 새겨진 한이라는 글자를 단서로 삼남 지방의 한씨 가문을 수소문한 끝에 석 달이 지나 하나의 사연이 밝혀졌습니다. 보미의 친부모는 삼남 한씨 가문의 서출이었으니 본가에서 쫓겨난 뒤 떠돌다 병을 얻어 아이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난 것이랍니다. 아이를 돌봐줄 이가 없어 하인 하나가 포대기에 싸서 시냇가에 놓아두었다는 것이 전해진 이야기의 전부였으니 보미를 낳아준 사람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었습니다. 판관이 그 결과를 복녀에게 전했을 때 복녀는 한참을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놓은 채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보미의 친부모가 세상에 없다는 말이 안도가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먼저 다가왔으니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았을 그 젊은 부부의 심정을 복녀만큼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을 것이랍니다. 날이 보미는 제가 계속 키워도 되겠습니까? 복녀가 조심스레 물었고 판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답니다. 한씨 본가에서도 서출의 아이를 거두겠다는 뜻이 없으니 10년을 길러온 내가 어미인 것이 마땅하다. 그 한마디에 복녀의 두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답니다. 10년을 밥을 덜어 먹이고 이불을 벗어덮이며 살아온 세월이 비로소 세상의 인정을 받은 것이니 복녀에게 그것은 어떤 벼슬보다 귀한 한마디였습니다. 판관은 덧붙여 보미의 신분을 양인으로 올려주었답니다. 한씨 가문의 혈통이 확인된 이상 종년의 딸로 남겨둘 수 없다는 판단이었으니 보미는 더 이상 누구의 종도 아닌 스스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된 셈이었습니다. 복녀의 신분까지 바꿀 수는 없었으나 보미가 양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복녀의 가슴에는 평생 품어왔던 한이 한 겹 벗겨지는 듯 했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석 훈장은 서당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웃었답니다. 20년을 묻어두었던 말을 꺼내는 것이 그토록 두려웠건만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삶을 바꾸고 종년의 한을 풀어주었으니 과거에 3번 낙방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오기 위한 길이었다는 생각이 비로소 가슴에 스며드는 까닭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답니다. 대감댁의 위세에 눌려 복녀를 거들떠보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둘 언덕 위 흙집을 찾아와 나무리며 쌀이며 놓고 가기 시작한 것이랍니다.
장터에서 복녀를 만나면 꽃분이 어미라 불러주는 사람도 생겨났으니 복녀에게 그 호칭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벼슬 이름보다 귀하게 들렸답니다. 보미는 다시 석훈장의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해진 뒤 몰래 다닐 필요가 없었으니 대낮에 서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보미의 발걸음에는 어깨를 움츠리던 예전의 기색이 사라져 있었답니다. 석훈장은 보미에게 대학을 넘어 논어까지 가르치기 시작했고 보미의 글솜씨는 고을에서 소문이 날 만큼 빼어나졌습니다. 허나 보미가 가장 좋아한 시간은 서당이 아니었답니다. 해질녘 서당에서 돌아와 흙집 문을 열면 복녀가 아궁이 앞에 앉아 저녁을 짓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등을 보는 것만으로도 보미의 하루는 완성되었으니 대감되게 넓은 안채에서는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이 좁은 흙집에는 가득 차 있었던 것이랍니다. 어미 나왔어요. 들어오너라. 오늘은 두부를 얻어왔다. 진짜요? 어미도 같이 먹어야 해요. 혼자 국물만 마시면 안 돼요. 복녀는 뒤돌아 앉은 채 대답하지 않았으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미는 놓치지 않았답니다. 보미가 복녀의 등 뒤로 다가가 두 팔로 어미의 허리를 감싸 앉아 복녀는 솥뚜껑을 잡은 손을 멈추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보미의 팔이 어미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그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넉넉한 밥상이었던 것이랍니다. 그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복녀는 흙집 앞마당에 매화나무 한 그루를 심었답니다. 시냇가 매화나무에서 떨어진 씨를 주워다 봄에 묻어두었던 것이 뿌리를 내린 것이니 아직은 손가락만 한 가지에 잎사귀 대여섯 장이 달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복녀는 날마다 그 어린 나무에 물을 주었고 보미는 나무 곁에 쪼그려 앉아 빨리 커라, 빨리 꽃 피워라고 중얼거리곤 했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복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으나 그 주름은 시름이 아니라 웃음이 새겨놓은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보미는 복녀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석훈장에게 배운 것을 고스란히 어미에게 전하겠다는 보미의 고집이었으니 복녀는 처음에 손사래를 치며 이 나이에 무슨 글공부냐고 했으나 보미의 눈빛이 워낙 간절한 터라 끝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어미, 이건 봄춘이에요. 보미의 봄. 보미가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면 복녀는 갈라진 손가락으로 그 획을 따라 더듬었답니다. 36해를 살아오며 글자라고는 구경도 못했던 복녀의 손가락이 처음으로 글자 위를 걷는 순간이었으니 그 서툰 손가락이 봄춘자의 마지막 획을 따라갔을 때 복녀의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이것이 봄이란 뜻이구나. 네, 어미. 보미의 봄이고 매화가 피는 봄이에요. 복녀는 그 글자를 수십 번이고 따라 썼답니다. 나뭇가지가 닳도록 흙바닥에 쓰고 또 썼으니 보미가 옆에서 어미 참 잘 쓴다고 칭찬할 때마다 복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으나 입가의 미소만은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겨울이 오자 흙집에는 예전과 같은 칼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으나 올겨울은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준 나무가 뒤안에 쌓여 있었고 석훈장이 보내준 솜잎을 한 채가 보미의 등을 따뜻이 감싸주었답니다. 복녀는 여전히 보미의 이불을 먼저 챙기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으나 보미가 어미도 같이 덮어야 한다며 이불 한쪽을 들어올려 복녀의 어깨까지 끌어당기곤 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보미가 이불 속에서
복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답니다. 어미, 내가 양반가에 끌려갔을 때 무서웠어요? 복녀는 한참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무서웠다. 내가 없는 흙집에서 아궁이에 불을 넣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었다. 그런데 왜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봄이 오면 돌아오겠다 했으니까. 봄이는 복녀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으나 그 손이 10년을 미움을 끓이고 바느질을 하고 비녀를 깎았다는 것을 봄이는 10개의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봄이는 복녀의 손등에 제 이마를 대었고 복녀는 남은 손으로 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주었답니다. 그 밤의 흙집은 어떤 기와집보다 따뜻했으니 두 사람의 체온이 이불 한 채 속에서 서로를 녹이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세월이 흘렀답니다. 흙집 앞마당의 매화나무가 해를 거듭할수록 굵어져 어느 해봄에는 마침내 첫 꽃을 피워냈습니다. 연분홍 꽃봉오리가 가지 끝에서 터지던 그 아침, 복녀는 마루에 서서 한참을 꽃을 바라보았답니다. 10년 전 시냇가에서 봄이를 안았을 때 코끝을 간지리던 그 매화향이 이제는 제 집 마당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으니 그 향기 속에 10여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듯 했습니다. 봄이는 15이 넘어 처녀가 되었답니다. 석훈장에게 배운 학문이 고을을 넘어 인근 고을에까지 알려져 양반과 자제들도 봄이의 글을 구해 읽을 정도였습니다. 봄이의 글씨를 받아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필력에 사람의 온기가 담겨 있다고 입을 모았으니 그것은 석훈장의 가르침이기도 했으나 복녀의 거칠고 따뜻한 손이 빚어낸 것이기도 했답니다. 봄이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석훈장이 늙어 기력이 쇠한 뒤를 이어 서당 한쪽에서 아이들을 모아 천자문을 읽히는 것이 봄이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든 넉넉한 집 아이든 봄이는 가리지 않았으니 배움이란 제 입속을 차리는 도구가 아니라 남의 아픔을 헤아리는 눈을 기르는 것이라는 석훈장의 가르침을 봄이가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석훈장은 봄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서당 마루 끝에 앉아 바라보곤 했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울 만큼 기력이 쇠했으나 봄이의 낭낭한 목소리가 서당을 채울 때면 늙은 선비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석훈장이 봄이에게 나직이 말했답니다. 내 글씨에는 한 가지가 더 있느니라. 먹의 농담 사이에 내 어미의 손때가 묻어 있다. 봄이는 붓을 멈추고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답니다. 어미처럼 거칠지는 않았으나 어미가 비녀를 깎을 때의 그 꼼꼼함과 미움을 끓일 때의 그 정성이 붓끝에 스며 있다는 말이 봄이의 가슴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해마다 봄이 돌아오면 복녀와 봄이는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곤 했답니다. 복녀가 봄이의 머리에 매화 비녀를 꽂아주고 봄이는 복녀의 손을 잡아 꽃잎 위에 얹어주는 것이 두 사람만의 봄맞이였습니다. 복녀는 그때마다 같은 말을 했답니다. 봄이 왔구나. 봄이는 그때마다 같은 말로 대답했답니다. 네, 어미. 봄이 오면 언제나 함께해요. 투박한 매화 비녀는 해가 갈수록 달아 꽃잎 윤곽이 흐릿해졌으나 복녀의 손때가 묻어 오히려 깊은 윤기가 돌았답니다. 봄이에게 그 비녀는 비단 포대기보다 옥패보다 세상 어떤 보물보다 값진 물건이었으니 비녀 한 자루에 어미의 10년 밤이 고스란히 깎여 들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훗날까지도 봄이면
언덕 위 흙집 마당의 매화나무가 고을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고 수군거렸답니다. 누구는 땅이 좋아서 그렇다 했고 누구는 양지 바른 자리라서 그렇다 했으나 복녀만은 그 까닭을 알고 있었습니다. 봄이를 처음 안았던 그 시냇가 매화나무의 씨가 이 마당에 뿌리를 내렸으니 나무란 사람의 정성을 먹고 자라는 것이라 믿었던 까닭이었습니다. 복녀가 해마다 봄을 그토록 기다린 것은 화사한 꽃구경 때문이 아니었답니다. 매화가 피면 봄이가 웃고 봄이가 웃으면 세상에 봄이 온 것이었으니 복녀에게 봄이란 계절의 이름이 아니라 딸의 이름이었던 것이랍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밥 한 숟갈, 이불 한 자락, 비녀 한 땀에 새긴 그 세월이 어떤 핏줄보다 깊고 어떤 족보보다 단단한 것이었으니 옛말에 이르기를 낳은 정은 10달이요. 기른 정은 한평생이라 하였답니다. 시냇가 매화나무 아래에서 시작된 인연이 언덕 위 흙집 마당의 매화나무로 이어졌고 그 나무 아래에서 해마다 봄을 맞는 어미와 딸의 이야기는 고을의 오랜 미담으로 전해졌답니다. 비단 포대기 한 장이 품고 있던 사연은 결국 핏줄의 증거가 아니라 한 여종의 맨발과 갈라진 손이 10년을 걸어온 길에 증표였던 것이랍니다. 그 봄날의 매화는 해마다 어김없이 피었고 복녀와 봄이는 한 해도 빠짐없이 나란히 앉아 꽃을 바라보았으니 두 사람의 봄은 끝내 지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